우리 사회의 정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요. 이종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치 공중파를 닮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방송을 한다는 거.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분 사태 해결사는 부재중. 뭐 이런 제목의 토론 주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 토크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뭐 정치 현안 뉴스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상호 비대위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비대위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비대위가 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비대위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역할이 있다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런 비대위 의미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대선 두 번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 뭔지 그걸 이제 분석하고 민주당이 어떤 점을 성찰하고 어떤 점을 혁신해야 될지 내오겠다, 이런 포부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밝혔지만 전대 앞두고 그런 평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당을 정비하고 뭔가 비전을 내놔야 되는 거지, 비대위가 그것도 8월 전대 이후에 끝나는 비대위가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 우상호 의원은 워낙에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대위의 한계를 저는 충분히 알고 시작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전대 룰을 정비하고 룰을 세팅하고 계파 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그 이해관계를 좀 원만히 조정하는 선에서 비대위 역할을 출발할 때부터 잡았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무난했다고 봅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비대위가 힘을 얻으려면 비대위원장이 실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성공한 비대위원장은 아예 그 대선 후보급 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참 홍준표 대표도 사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는데 본인이 직접 이 대선 주자인 본인이 나서서 네. 전권을 휘두르니까 네. 성공한 비대위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김종인 비대위도 생각하면 보면 당시에 그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네. 대표가 직접 그 실권을 다 쥐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행사할 수 있었는데,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비대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당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반성하는 그런 그 성찰에 기구도 띄우지 못했다. 네.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네. 초빙을 해서 그때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걸 맡겼어요. 물론 맞아요. 비판도 많고 뭐가 했지만 보고서 나왔고, 그때 지적했던 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한상진 교수가 나서서 지적한 초점이 뭐냐면, 이 당은 도대체 패배를 하면 그 책임을 두루뭉술 전부의 책임이라고 두루뭉술 넘어간다. 네. 그래서 사실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또 탓을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한다. 탓을 한다.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집권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한 이후에 뭐 기구를 띄웠다든지 아니면 백서를 낸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도리어 본인이 나서서 지금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한마디 했는데 영이 서지 못했다. 수박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그 뒤로도 수박 얘기 열심히 다들 하셨잖아요. 네. 다들 했잖아요. 네. 뭐 못하게 하겠다라고 뭐 그 영을 세웠지만 결국은 뭐 이 당내에서도 영이 서지 못하고 성찰도 못하고 간신히 어쨌든 그 이 전당대 룰 지금 뭐 물론 안규백 저 공관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했지만 네. 그 룰도 뭐 이 아직 잡음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령이지만 기억에 남는 관령 그 비대위원장도 못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달짜리밖에는 안 돼서 좀 뭘 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그렇죠. 비대위 아니냐, 뭔가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비대위였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민주연구원에서 네. 대선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저도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어제 보도는 좀 나왔습니다. 두루두루 그저 그런 평가에 그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당내에 있는 뭐 이재명 책임론, 네. 뭐 송영길 책임론, 이재명, 송영길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게 기사 제목으로 네, 많이 그런 나왔었죠. 거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짚은 그런 어떤 분석 보고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대위는 사실은 뭐 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쳐내고 누구를 정리할 수 있을 때 힘을 갖는 거고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잘하는 게 누구를 쳐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이해찬,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쳐내면서 컷오프가 됐었죠. 시선을 확 끌어모으고 이른바 이제 외연 확장을 시도해서 그게 성공했던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지난 총선 앞두고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공천권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대위가 금방 무기력화 됐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대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뭐 우상호 비대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비대위가 아니었고 전대준비위하고 내용적으로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비대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라는 정치인에 대한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상 이 정당에서 이 86그룹 중에 그래도 큰 어떤 대과 없이 뭐 흠집 없이 성장한 정치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서대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지역을 계속 지켜왔고 그러면 정권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어지는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 주어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든 나의 어떤 권력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때 그게 정치인의 역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라는 정치인에 좀 실망을 한 건 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 해내겠다라는 그런 집요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멘트도 참 중요한데 네. 그것도 되게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을 비판한다든지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이것도 물론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공중전은 사실 원내대표가 지금 이 원 구성 때문에 또 계속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당내 문제도 집중을 하고 이게 뭐랄까 이 멘트의 어떠한 그런 뭐 대상과 그다음에 매일매일 일관성 뭐 해서 그것이 정립이 돼서 결과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전략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상호라는 정치인이 전략이 없는 비대위원장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자신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난사를 하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뭔가를 얘기했을 때 이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메시지 파워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나는 우상호라는 정치인한테 좀 실망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개월이고 자기한테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직함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 의식이 없었지 않았나. 처음부터 워낙 당이 좀 갈갈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후유증으로 당이 워낙 갈라져 있으니까 그 당을 좀 수습하고 모으고 뭐 우리 함께 같이 좀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좀 통합형, 화합형 뭐 이런 리더를 찾다가 수기 끝때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사실 2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7월이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가요? 어대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그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분당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전직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러다 당이 찢어질 수 있다. 분당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박영선 장관, 뭐 김민석 의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현업 정치인 시절에 민주당 가까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분당 가능성 실제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직은 너무 좀 섣부른 얘기죠. 이제 분당 같은 이 당내의 극단적인 어떤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은 보통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공천 학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이 한쪽을 그냥 다 네. 말하자면 학살하는. 근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쉽게 분당 같은 게 안 돼요. 물론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서 늘 이제 이 당이 분열되고 그리고 뭔가 분당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호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호남 여론이 심상치는 않아요.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의 투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37.7%.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아무런 성찰도 변화도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이지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대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좀 사실은 좀 어지러운 그런 호남 민심이 정리가 될 거다라고 쉽게 낙관하기가 어렵고 민주당이 만약에 분당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호남에서의 어떤 변화가 저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에 이제 그럴 만한 조짐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의 대안도 보이지 않고 과거에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안철수, 김한길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호남 여론을 배경으로, 호남 민심을 배경으로 만든 정당이었고 실제 호남에 성공했어요. 그때 뭐 38석이라는 그 의석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호남에서의 의석이었잖아요. 지역구에서는 서울에 딱 하나 김성식 의원 정도 네. 당선된 것 이외에는 그런 정도의 균열 없이 민주당의 분당이라는 게 단지 어떤 갈등만 가지고서 저쪽 보기 싫다라는 걸로 이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누군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이른바 친명계에 의한 주류 교체,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이 노골화된다면 다음 총선 앞두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판이 깨져가지고 분당될 거다. 그런 건 좀 너무 섣부름 난치긴 근데 얼마 전에 호남 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당의 혁신과 뭐 이런 거를 주장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분들이 그 37.7%의 책임을 좀 지면서 다 같이 불출마 선언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좀 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의 지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제 호남에서 박수를 받겠죠, 그러면. 네, 뭐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우리 싹 다 불출마하고 좀 호남에서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나서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나올까 봐 그럴 먼저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그런 얘기 나올까 봐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올까 봐 출마하지 말라고 할까 봐 벌써 손수 치고 나왔다. 불가능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진짜 아니 이게 그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돌이켜 보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진짜 그 정당명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통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2개 더 있어요. 5개예요. 이렇게 쭉 보면 그만큼 분열이 많이 됐으니까 통합을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열은 언제나 조금 이제 그 길게 얘기하면 언제나 되풀이 됐어요. 이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 이전에 이 당이 시작된 게 3당 합당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즉 3당 합당으로 호남을 고립하자. 호남의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정당에서 플러스 영남 일부. 그러니까 저 3당 합당에 안 쫓아간 영남 일부 플러스 86운동권. 이 연합 세력이 언제나 총선에서는 호남 정치 운운하면서 분열하고 대선에서는 우리가 다 합쳐야 보수를 상대할 수 있다 그러고 합치고 이렇게 이합 집산을 늘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박 의원 말씀처럼 분당은 공천학살이나 아니면 경선 불복. 경선 때 상처를 입은 세력이 네. 이거 도저히 같이 못해 그러고 뛰쳐나가거나 뭐 이런 2가지 패턴 이외에는 사실 일어날 계제가 없죠. 지금 왜 어대명이라고 하냐면 지금 당권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대권 주자급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대권 주자급이니까요.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혼자 대권 주자급이고 나머지는 다 당권 주자. 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유권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만 당연히 대권 주자 쪽으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론으로 갈게요. 네. 이게 좀 너무 중분한 네. 말이다. 도대체 욕심이 없다예요. 예전에 이 당이 왜 분열되고 시끄러웠냐면 수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아니죠. 내가 나서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대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 네, 안 네. 보여요. 대권에 민주당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아니 지금 이재명에 맞서려면 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대권 잡겠다. 예. 내가 이런 어떤 인물이다. 다 대권은 꿈을 꾸고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용꿈은? 근데
보면 되게 당권 주자급으로 이 포지셔닝 되는 느낌? 박용진도 그렇고 쭉 박지원도 그렇고 내가 대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릇이 좀 사람들한테. 작다. 작아 보인다라는 예, 거예요. 작다. 예. 근데 그릇을 좀 키워라 이런 조언을 좀 주시고. 키워야죠. 그리고 또 이 당의 가장 큰 특징이 초선들이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근데 이 당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일사불란한 정당이 돼버렸어. 한 정당명으로 5년 있는 것도 이게 사상 처음이고 당대표 임기가 지켜지는 것도 사상 처음이고 당대표 임기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던 정당이에요. 좀 안정화돼 있다는 평가도 좀 받을 수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나라당스럽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스럽다. 한나라당처럼 네, 보여요. 그게 정권 이제- 정당화 됐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자, 그게 의원님 이제- 죄송한데요. 지금 26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두 번째 토크 주제로 이 얘기만 좀 하고요. 네. 그게 진행자를 이제 지금 거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이른바 이제 내부 분열의 그 뼈아픈 어떤 기억,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비극을 낳았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 내부에 이제 경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당내에서 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하고 자제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저는 경험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준까지, 당내 다양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건 문제죠. 특히 이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만들어진 정치 용어가 내부 총질입니다. 그거 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당내의 다양성을 막고 입을 못 열게 하고 결국 이제 오늘날의 무슨 수박 논쟁까지 연결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당의 민주주의와 당의 경쟁력과 당의 확장성을 망치는 수준까지 나아간다면 그거는 뭐 분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근본적인 위기를 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내에서 민주당이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지금은 더군다나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무슨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딴소리하면 큰일 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어대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결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권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경쟁력을 새롭게 보여주는 거일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당대회 모습도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 이외에 뭐 다양한 비전 담론, 뭐 새로운 어떤 철학 이런 게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정당 역사를 살펴보면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사실 독재 정치였었던 것이고요.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새로운 이제 정당이 이제 막 출현을 했던 거고 91년에 이제 소위 민자당 이른바 90년 네, 민자당 합당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이제 민주 세력들이 뭐 이러저러한 그리고 사실 뭐 국민의힘도 따지고 보면 계속 뭐 갈등했다, 흩어졌다, 헤어졌다, 뭐 다시 만났다, 뭐 이런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 대 반민주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구도를 그리고 있지만 우리 정당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역사는 반복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두 번째 토크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정치, 아니 두 번째입니다. 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 기대,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마저도 97 세대, 97 그룹, 뭐 97 그룹 뭐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세대 교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세대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97 세대 교체 동의하십니까, 박 의원님? 아니 뭐 이제 연령을 떠나서 이제 세대 교체의 어떤 정치적 의미가 국민들이 보기에 확 다가오느냐, 저분들의 이제 잇따른 출마 이런 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빈약해요, 저분들이. 그냥 뭐 조금 더 젊은 586으로 보일 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민주당 내에 뭐 쇄신을 위한 이런저런 그 목소리들이 너무 억압되거나 봉쇄되고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거의 침묵했던 분들이에요. 박용진 의원 정도가 조금 이제 당의 주류나 이런 데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왔는데 박용진 의원도 뭐 조금 박해 이래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더 과감하게 나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출마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강병원 의원 또 강훈식 의원 그리고 뭐 박주민, 전재수 이런 분들까지 앞으로 이제 출마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저분들이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다. 혹은 이게 이제 세대 교체의 의미를 띈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당내 주류하고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을 뿐이지 그게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혹은 당원들에게 다가갈 만큼의 그런 어떤 뚜렷한 자기만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걸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당 일각에서는 박용진은 너무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평가도 뭐 있어요. 삼성에서 뭘 받는 거 아니, 아니냐 뭐 평가도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같은 정당에서 그거는 주류하고 결이 다른 목소리라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비전이 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어쩌면 실험대에 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스토리를 가진 인물인데 물론 이제 좀 숙성된 맛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 이번에 이제 전대 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다소는 좀 서툴렀어요. 여러 가지 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이런 식의 접근이 좀 거칠었던 거는 맞지만 저걸 또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매정하게 끊어내고 쳐내는 듯한 이런 모습은 너무 좀 속 좁은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잔치가 될 것 같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냥 뭐 어대명으로 시작해서 어대명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컨벤션 효과도 없을 거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칠그룹이 상징성이 없다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상 좀 불쌍해요, 저는. 불쌍하다 표현 너무 심한가? 왜냐하면 86그룹에 의해서 왜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86그룹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그룹들이 견인하면서 끌어주면서 사실 자리를 안 비켜줬거든요. 뭐 물론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누가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97그룹은 거의 86그룹에 묻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기까지 온 느낌? 그러니까 86그룹은 그야말로 이 독재의 마지막 선에서 자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있지만 97그룹은 그대로 그냥 86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외연의 어떤 느낌이지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러면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속에서 뭘 했다든지 전문성으로 뭐 승부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이슈를 끌었다든지 이런 상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분히 뭐 86그룹에도 책임이 있지만 97 스스로 사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자마자 잘못된 게 뭐냐면 단일화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상수예요. 아니, 본인들이 단일화를 물론, 얘기하진 않았다.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끌어야죠. 언론의 흐름을 이끌어야죠.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밖에 안 나오게 만든 건 본인들이 뭔가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슈를 만들어라. 예를 들자면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40대 기술론. 그때 당시에 뭐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뭘 한 게다라고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각각 40대 기술론의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됐던 것은 각각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놓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미지도 내놨고 아니면 정책을 내놨고 아니면 들이받아서 민주당 신파 구파를 한테 그냥 뭐 구상유치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시 들이받았던 그런 결기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세대 교체의 이 상징이 됐다면 박용진 의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결기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용감하고 과감한 도전이 좀 필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가에 그렇죠. 대한 내용 설명이 매우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덧붙이면 이겁니다. 진보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보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진보가 문제를 최근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 왔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이재명 후보가 왜 실패를 했냐면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끌어다가 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자파점처럼 얘기했지.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본소득 후퇴한 건 이재명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즉 박용진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진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 담론을 이끌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그냥 사람 위주로 이다 아니다. 97이다 아니다.
이렇게밖에 이제 전당대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진보정당에서 이른바 이제 무상급식, 뭐 무상보육,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제일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공약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경제개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지만 된 거 있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뭐 된 게 없죠. 뭐가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앞서 그 40대 기술은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먼 예여서 젊은 분들은 또 잘 모를 것 같아서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가장- 이철승 뭐. 가장 그분 비근한 따님이 지금 이양- 윤리위원장 아니 가장 비근한 예로 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그 당대표가 될 때의 돌풍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신인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판에 아주 낯선 신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지만 못 달았을 뿐이지 박근혜 비대위에 말하자면 비대위원으로 낙점이 돼서 그 10년간 나름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픽업이 됐지만 그 뒤에 이준석이 그다지 그렇게 주류에 편승하면서 당에서 생존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활발한 이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색깔과 자기 나름의 캐릭터를 만들어왔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황교안 당대표 때 당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숙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당의 혁신의 필요성, 그러니까 집권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누구냐. 이걸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기다렸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정당의 체질을 바꾸고 정당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자기 나름대로 던졌어요. 그다음에 뭐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제도도 얘기하고 기타 등등의. 그리고 이제 가장 전 인상 깊었던 게 대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런 얘기 대구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은 기존과 결이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이 기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신세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구칠들을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재선쯤 됐습니다. 지금 경력이. 재선 의원들이죠. 그렇죠. 배지를 2번이나 달았는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박용진 의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유치원 3법. 그거는 이분들이 언론에 많이 안 나가서가 아니고 언론에서 이분들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당내에 맨 똑같은 목소리, 이렇게 찍어내도 똑같고 저렇게 찍어내도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짧은 기간 내에 얼마나 스토리를 만들고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정말 과감해야 되는 거죠. 정말 기존의 어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기존의 민주당 내에 주류적인 담론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왕 내친 거 내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지난 대선에 실패한 사람을 대체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되겠다 이런 야망을 드러내면서 과감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첫 일성들을 봤어요. 당대표 출마한 거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 정도가 그나마 지난 대선에 경선도 출마했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조차도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7들의 어떤 새로운 신화, 새로운 성공 스토리, 기존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그 미래까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취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구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 가량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구 지역 언론 기자를 이렇게 쭉 전화 취재를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다.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을 심판하려고 찍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지역 언론 기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그 영남 지역에서 할 때 예컨대 당대표 선거할 때는 이제 지역 순회를 하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민주당이 어려울 때 우리 손을 잡아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도 물론 이제 월북했냐 아니냐 이거보다 어떻게 우리 국민을 그렇게 비참하게 북한군이 죽일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통한 심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민주당 정부는 무엇을 했냐, 그리고 지금도 유족이 저렇게 다니는데 그러면 유족의 손은 왜 안 잡아줬던 거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분노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태도 그리고 방법에서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치가 좀 통 큰 정치가 되고 품어주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좀 그런 정치를 좀 그동안 못했던 거 아니냐. 뭐 따지고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예,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건 좀 잘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자승자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팬덤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덤 정치를 언론들이 자꾸 노사모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 노사모는 팬덤 정치가 아니에요. 왜 팬덤 정치가 아니냐면 노사모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출발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이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황우석 사태. 그러면 황우석 그 주류들은 대개 노무현 대통령이 황우석 박사를 지금 노벨 그 상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난리를 쳤지만, 그 안에서 아니다, 이건 가짜다, 또는 그 아무리 그래도 이 진실은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뭐 내가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또 한미 FTA도 그렇고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그것을 서로 공방도 벌였고요. 지금 없어요. 민주당에 그런 목소리가 있나요? 자, 이 가장 제가 무서웠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표현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시작할 때 이게 팬덤 정치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더라도 그러나 이 국익을 위해서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난 지적하겠다. 당신을 지지하지만 이게 비판하겠다. 사실은 네. 비판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무조건 옹호하겠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팬덤은, 지나친 팬덤은 완전히 종교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하고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뭐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지금 이게 왜 자승자박이냐면, 권리당원이라는 것을 제 기억엔 2010년도인가 문성근 씨 당과 합하면서 우리가 이 개방형 무슨 뭐 국민당원제 이런 이름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뭐 30만이 되고 몇십만이 되고, 그때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도 손학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권리당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점점 더 많이 고비고비마다 몇십만으로 증가해 왔는데, 그 증가한 권리당원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이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그런 그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런 그 정치는 지양돼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민주당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11년 혁신과 통합으로 이제 시민단체를 이렇게 네네. 조직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때 아마 박용진 의원이나 뭐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네. 아마 그때 결합해서 같이 정치를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끊임없이 혁신과 통합을 주장하는데 무엇을 혁신했고 어떤 통합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근데 있죠. 뭐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어떤 정치 노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캐치올 파티이고 또 민주당 내부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진보적이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을 넓게 인정해온 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진보라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정치 노선을 더 강화하자가 민주당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일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책에 돌아오면, 현실 정책의 의사결정으로 돌아오면은 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일종의 이제 정치 행태, 문화,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역사적 산물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잃었다, 지키지 못했다. 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제 아주 뼛속 깊은 그런 어떤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그런 뭐 자각이랄까,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리더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그런 이 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저게 지금의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까지 저렇게 악화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 정당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어떤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내부의 건강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대안마저도 굉장히 위축시키는 폭력적인 경향으로 작동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문자 폭탄 이런 거. 근데 저것과 이제 용감히 맞서야 된다. 민주당 내부가. 물론 이제 정당에서 당원의 존재 그리고 열성 당원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고 없고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당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 이제 국민들이 그 정당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방향 이런 것과 어긋나는 그런 어떤 집단 사고 안에 그 당을 가둬버리려고 할 때 그건 극복해야 될 말하자면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전 그 정도로 좀 악화됐다고 보고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전하는 여러 도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어떤 용기를 보여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에서 늘 이 정치의 동력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상대가 못해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한테 기회가 꼭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저기가 이제 스스로 자멸하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꺼진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으로 바로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도 실망한 여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뭔가 이렇게 좀 잘하게끔 하는 스스로 잘하게끔 하는 그런 압력의 메커니즘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못하면 상대가 올라가야 긴장을 하고 잘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상대도 개판쳐. 이러면 이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또 다른 제3당의 동력이 내년 총선 이전에 어쩌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양당 정치 실패 틈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의당에는 문자 폭탄 같은 문화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죠. 네. 국민의힘도 없나요? 없어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만 있는 그렇죠. 독특한 문화.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네.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런 그 활발한 그런 토론 문화가 민주당으로부터 훨씬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네. 집단적으로 어떤 좌표를 찍어서 뭘 하자 이런 문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적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를 좀 진전시키고 과거에 이제 노사모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 성격도 있었고 그 안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틀린 건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 있는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은 그냥 묻지마 지지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엄호하는 방식의 이런 정치 문화가 고착화되면 결국 이게 한국 정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97 그룹들이 도전을 하고 뭐 새로운 모색을 해보려고 한다곤 하지만 실제 별로 변화는 안 보이고 뭐 이런 사실상 뭐 좀 깜깜한 암흑 속을 헤매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다. 암흑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긍정적으로 해주실 말씀은 전혀 없으십니까? 오늘 뭐 완전히 막 아니 뭐 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시면은 이거 엄청 채널 다 돌리시겠네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전당대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28일이고 8월 28일입니다. 7월 17일까지인가가 이제 후보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구도는 이재명과 이제 97 그룹의 도전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 더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비전 경쟁이 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당원이나 국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이 전혀 나오지 말라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이재명 의원이 지금 너무 이제 구태로 몰려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뭐 국민적으로나 혹은 당원들 사이에서나 가장 어쨌든 폭넓은 지지를 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이 네. 당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실패 책임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한테는. 물론 이분이 도지사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없다고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핵심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재명은 혁신을 못할 거다라는 단정도 저는 너무 섣부른 단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건너야 될 굉장히 큰 강이 있어요. 본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거기서 뭐 그 강을 못 건너면 강 가운데 빠져 죽는 거고 강을 건너면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개인에게나 당에게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재명 의원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모든 민주당의 실패의 책임이 다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럴 만큼 당의 중심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97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보다 당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의원 생활은 정치의 영역은 처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사실 그러니까요. 행정의 영역에 있었고. 그래서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일성이 뭘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우리 저거와 맞서서 강하게 싸우자라고 하면은 너무 식상한 얘기고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뛰어넘는 정말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집권 정당으로서의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정책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정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겠죠. 근데 아직 뭐 보여준 게 없는데 이재명이 나오는 순간 망할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부당한 면이 있어 보여요. 왜 이렇게 이재명이 나오면 망할 거다라고 반대편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가 커요. 사법 혼자 리스크. 그것을 헤쳐나가는 건 혼자의 몫인데 당 대표가 되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당과 함께 운명을 함께 됐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반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재명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선당이라는 개념도 네,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서 사실 좀 이재명 후보에게서 의원에게서 안 보이는 부분이 나를 위해서는 건 무조건 무엇이든 하는데 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잘 안 보여요. 이를테면 뭐 개항을 나간 것도 그렇고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 왜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냐면 정치학자 샤츠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정당이 패배했을 때 그 정당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패배한 당시의 이념과 가치와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끝까지 그 권력,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려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을 해서 당의 모습을 바꿔갖고 이 당의 원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전자로 선택을 해서 점점 소수당으로 전락한다라는 귀결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사람들은 새롭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 당이 무엇인가 내놓을 거라고 기대감도 없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2년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위험한 건 지방선거 결과가요. 이 당의 어떤 승리의 귀결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영남을 갈라치고 대구와 PK를 갈라치고 그걸 기세로 모아서 충청을 잡은 다음에 수도권으로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방선거 보세요. 이번에 다시 영남이 복원이 됐어요. TK, PK가 영남으로 다시 묶였어요. 그리고 충청 뺏겼고 지금 그 결과가 민주당은 아주 절박해야 되거든요. 우리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할까? 총선 영남을 어떻게 잡을까? 다시 이 절박함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남 포기한 거냐. 예. 그러면 수도권하고 호남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네. 김부겸 전 총리나 또 김영춘 의원이나 네. 이분들이 이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노력, 또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도 또 김영춘 의원도 고생을 많이 했죠.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어쨌든 그 척박한 데서 뭔가 민주당의 정치적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과거에 그보다 더 먼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용기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다만 단지 용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전국 규모 선거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영남에서의 특히 이제 부울경 같은 데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민주당으로서 염려가 되는 될 거예요. 박 의원 말씀을 한 줄 요약하면 네. 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안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노무현한테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결기, 용기가 아니라 결기, 결기가 있었고, 하나는 저기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역 갈등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네. 이것을 평생을 업으로 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방 그런데 분권. 지금 노무현이 안 보인다는 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야, 오늘 제목 나왔네요. 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안 보인다. 박의원 확실하게 제목을 이렇게 핵심만 요약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의 길 앞으로 순탄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암초 덩어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 암초를 즐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먼저. 많이 힘들겠죠. 일단 이제 당 내에서도 계속 이재명 의원을 구태로, 어떻게 보면 실패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지금 본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간단치 않아요. 저는 검찰, 경찰이 뭐 전면적인 수사에 사실상 나섰다고 보고요. 저 중에 이제 뭐 일부는 그 위기를 헤쳐나가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그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상황일 텐데, 그렇다고 이재명 의원이 여기서 멈출 수도 없어요. 멈추면 이제 자전거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본인이 능히 이런 걸 감당해낼 만한 그런 비전과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라고 고사 지내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공격하기가 편하고 쉽거든요. 걸려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일종의 혐오죠. 우리 사회의 그런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면모가 없는 그런 이재명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부딪히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 떨어지고 뭐 당내 자중질환 있고 동아줄은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때리기 하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당이 서로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이게 뭔가 좀 긍정의 그 시그널이 그걸, 작동해야 되는데 서로 죽어라 하고 있으면 이게 다 같이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할까요? 진짜 이걸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야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죠. 정치 발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없다 이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은 민주당이 노무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제가 대선 과정에서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말씀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언급하시지 마시라. 진짜 노무현처럼 되려면 그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 처리하지 마라. 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용기 있게 얘기했으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재명에게는 아무런 브랜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철회하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흘러버렸어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동영의 길을 갈까 아니면 이해창의 길을 갈까라는 이해창의 예. 길을 갈까. 이해창의 길은 지금 당대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 지분은 계속 갖고 있겠죠. 그리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해창 씨는 한 번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당에서는 계속 당을 지분이 대주주였지만, 근데 정동영의 길은 정동영 후보도 대선 후보 나왔다가 4개월 만에 관악을로 네. 출마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주로 가고 하면서 계속 정치에 계속 발을 들여놓지만 그러나 큰 꿈은 이루지 못했죠. 두 분 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오늘 1시간 정도 민주당의 길을 좀 노정해 봤는데요. 여전히 암담하고 캄캄하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도 지금 그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170석 가량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희망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좀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은 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